여왕한테 허락받은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 금을 발견한 땅에 도착을 하면 자기가 그쪽에 어떤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일정 부분의 어떤 재산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럼부스 입장에서는 돈과 명예 이런 거 두 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향신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금과 함께 향신료를 찾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콜럼부스가 떠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도착을 드디어 했는데, 그 중남미 지역에 뭐 섬들에 주로 도착을 해서 결국에 금을 찾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는 이사벨라 여왕이 이 항해를 마치고 오니까 기대가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점점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좀 이 막상 도착을 하고 나서 동방견문록에 따라 아메리카 대륙을 중국이라고 봤고요. 그 아래는 인도. 그래서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인도다. 중국 아래 인도라서 거기 사는 사람은 인디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콜럼부스가 도착을 해서 그 청정 지역인 그곳에 천연두를 전파를 하는 거죠. 천연두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원주민의 90%가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결국 인도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포르투갈인 바스코 다가마. 그때 아메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결국 인도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희망봉.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인도까지 최초로 항해한 사람은 포르투갈인 바스코 다가마였던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럼주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럼주라는 것은 사탕수수 즙이나 당밀 등의 제당 공정을 통해서 만든 증류주예요. 그래서 싸고 아주 강렬한, 도수가 굉장히 높죠. 그런 술이라서 험난한 바다를 돌아다니는 선원들이 많이 찾은 그런 18세기 범선의 상비품이었다. 항해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물이 썩고 목은 마르고, 그래서 결국 식수를 대체할 수분 보충 수단으로 술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는 거죠. 맥주하고 와인은 값은 저렴해도 알코올 도수가 낮아서 오래 못 갔고, 위스키 그리고 브랜디는 오래 갔지만 비싸서 이 선장들 중심 그리고 귀족 중심으로 먹던 그런 상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이 싼 독주인 럼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대항해 시대.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콜럼부스는 1492년 1차 항해를 했고요. 2차 항해는 1493년부터 96년까지, 3차 항해는 98년부터 1500년까지, 그리고 4차 항해는 1502년부터 1504년까지 했네요. 그래서 1차 항해는 지금의 바하마 제도에서 과나하니 섬에 도달을 했고요. 이 섬을 인도라고 믿고 산살바도르, 구세주의 섬이라고 칭하는 그 산살바도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2차 항해 1493년에서 96년, 그러니까 1492년에 끝나고 돌아와서 1493년에서 96년까지 3년간 쿠바 그리고 아이티 섬에 도착을 했고요. 그곳을 또 인도라 여기고 식민지를 건설하는. 3차 항해는 98년에서 1500년, 1498년에서 1500년까지죠. 베네수엘라 부근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발음이 기네요. 그리고 오리노코 강을 발견을 했어요. 내부 반란으로 본국에 결국 송환되는데요. 4차 항해 1502년에서 1504년까지 온두라스 그리고 파나마의 지역을 발견했지만 황금을 못 찾고 1년 동안 자메이카에서 고생하다 귀국하는, 이렇게 4차에 걸친 그런 항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들, 중남미죠, 중남미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했던 그런 콜럼부스이고요. 바스코 다가마,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아프리카 남해안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 캘리커까지 항로를 개척한 최초의 인물이다 라고 1498년에 이 인도의 캘리컷, 지금의 코지코드라는 곳을 발견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코지콧, 캘리컷이 포르투갈의 영토였지만 그 후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의 영토로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젤란, 인류 최초로 대서양, 태평양을 횡단한 인물이다. 지구를 일주한 항해 선단의 지휘자, 마젤란 해협과 태평양, 필리핀 그리고 마리아나 제도 등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15세기 그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의 대항해 시대가 결국 유럽을 중국보다 부자로 만들게 되는 그런 막대한 그 식민지에서의 금, 이런 부분들, 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제를 부강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은광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의 산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1545년, 그러니까 15세기 그 포르투갈인과 스페인인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요.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 지역과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을 발견하게 되면서 1545년 볼리비아 포토시라는 지역에서 은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유럽 전체의 매장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은이 매장되어 있다. 그런데 그 포토시가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이거든요. 거기서 원석을 캐내서 유럽까지 운반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원석이기 때문에 이 순수한 은 그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그런 물질들로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싣고 가는데 예를 들면 반절 이상 버린다. 그러면 참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짓들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대륙에서 은을 다 정제를 한 다음에 완제품만 가져가야 한다라는 그런 니즈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대륙에서 은 정제까지. 근데 은 정제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1563년에 이러한 그 은 정제가 가능하게 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1563년 라마항거에서 가까운 우앙카벨리카라는 곳에서 은 정제에 필요한 수은을 발견하면서 결국 이 포토시의 은광 산업이 아주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을, 이 원석을 정제를, 수은을 더해서 정제를 해서 이 라마 항구에서 유럽으로 이 막대한 양의 은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이 결국 이 유럽의 어떤 경제력을 되게 공고히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 포토시는 1563년 수은이 발견된 이후로 한 300년간 전 세계 은화의 공급 창구로 연간 뭐 300만 톤 정도의 은을 생산했다. 절반은 유럽, 나머지는 중국의 비단이나 차와 교환하는 목적으로. 어쨌든 그 당시에 고급
고급스러운 그런 사치품 중에 하나가 비단이랑 차였는데요. 비싸서 못 샀는데 이 포토시의 은광을 통해서 이 교환을 해서 유럽에 내다 팔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고산지대 은을 캐고 또 이를 정제하고 수은 중독도 심각한 문제가 됐고요. 또 이 천연두로 인해서 원주민이 많이 죽고 그러면서 아프리카 노예가 동원되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슬픈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은이 넘쳐나게 되면서 부작용으로 이 가격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수천 년간 안정되었던 금과 은의 어떤 교환 비율이 빠르게 이 변화가 됐고요. 은이 막 넘쳐나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죠. 우리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계속 풀게 되면 그 돈을 푸는 게 결국 이 돈이 돈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넘쳐나면 옛날에 1달러로 먹던 핫도그를 이제 2달러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파냐 뿐만 아니라 북유럽, 동유럽 구석구석까지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서 이 지리상 발견이 가져다 준 의도치 않은 돈의 가치 하락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은광 발견 이후 한 100년 동안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아주 힘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가격 혁명이라고 칭하는데요. Price Revolution 이라고 하는데 16세기 초부터 약 1세기 동안, 그러니까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끝내고 우리가 포토시에서 은광이 1545년 발견되고 1563년 수은까지 발견되면서 은광 개발이 본격화된 16세기 초부터 약 1세기 동안 멕시코와 페루 등 중남미에서 생산된 값싼 은이 에스파냐를 통해서 유럽 각국에 대량으로 유입이 됐죠. 그래서 물가가 일반적으로 두세 배 이상 상승한 사건. 그래서 못 살겠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즘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좀 물가가 폭등을 하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우리가 월급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데 이 물가만 오르니까 요즘은 이 여의도에서 도시락 뭐 이런 거 사 먹으려고 해도, 그리고 점심 한 끼 하려고 해도 꽤 많은 돈을 주게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포토시 은광 개발로 인해서, 그러니까 포토시의 은광 개발의 어떤 그 근간에는 실패했지만 콜럼부스의 대항해, 그리고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의 항해 기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연이어 이어지면서 우리 유럽의 발전의 계기가 됐다. 대항해 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명나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중국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항해 기술이 발전되면서 어떤 자본주의의 무게 중심이 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해금령이라고 해서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하면서 우리가 나라가 쇄국 정책을 펼친 것 자체가 결국 나라의 발전이 좀 더디게 되는, 그래서 바다를 향한 어떤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경제를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랑 이 산책 한번 하시면서 돈의 역사 이야기를 맨 처음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즐겁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책길, 제가 가끔 이 산책하는 그런 루트고요. 저는 오늘 아침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 30분 내외, 몇 분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같이 함께 해서 너무 좋고요. 이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면서 또 대항해 시대, 그리고 포토시의 은광 발견, 그리고 은광 발견이 가져온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맨 처음 저와 함께 도내 역사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도내 역사뿐만 아니라 저의 다양한 그런 좌충우돌 경운기들을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한 10만 정도 이상 나중에 혹여 된다면 좀 더 짜임새 있고 편집도 좀 더 멋지게 하는 그런 최고민수로 거듭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 혼자 이 모든 과정들을 찍고 뭐 편집 없이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고 미숙한 점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엔리케 왕자, 콜럼부스, 그리고 포토시 함께 했습니다.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